우주의 끝에서 들려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2016년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논문 하나가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알고 있던 숫자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하의 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무려 20배 더 많다는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2천억 개가 아니라 2조 개.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읽게 될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지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이는 별들, 그 별들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거대한 은하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5,000개에서 1만 개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은하, 즉 은하수 안에 있는 별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수에만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2조 개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인간의 뇌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은 이 규모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미에게 태평양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 안에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2조 개 중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관측한 은하는 얼마나 될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전체의 약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은하들은 너무 작고 너무 어둡고 너무 멀리 있어서 허블 우주망원경조차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은하들은 우주의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그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처음으로 공개한 이미지를 기억하십니까? 2022년 7월 1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공개한 그 첫 번째 이미지. 스맥스 0723이라는 은하단을 촬영한 그 사진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담은 하늘의 영역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팔을 뻗어 모래알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밤하늘을 향해 들어올렸을 때 그 모래알이 가리는 하늘의 영역, 바로 그만한 크기의 하늘 조각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발견한 것들은 천문학의 근본적인 전제들을 하나씩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우주론의 표준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리고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제임스 웹이 138억 년 전의 빛을 포착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의 긴 여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수천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 빛나는 점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별들이 신들의 거처라고 생각했고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신의 뜻을 읽으려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별들의 위치를 기록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별들을 이용해 피라미드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15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한 것이 1543년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야 자신의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관측하면서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과학적 진실은 항상 저항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대에도 사람들은 밤하늘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뿌연 구름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리던 그것, 오리온 성운이라고 불리던 그것들. 18세기와 19세기의 천문학자들은 이것들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가스구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1920년대였습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윌슨산 천문대의 100인치 망원경을 이용해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인데 그 주기를 알면 별의 실제 밝기를 알 수 있고 실제 밝기와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허블이 계산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 훨씬 멀리 있었습니다.
즉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별개의 은하였던 것입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라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우리 은하의 크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블이 증명한 것은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우주가 갑자기 수억 배, 수조 배 커진 순간이었습니다. 허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은하들의 빛을 분석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허블의 법칙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우주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빅뱅 이론의 관측적 증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은하들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선에 점들을 찍어놓고 풍선을 불면 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풍선 표면이 늘어나면서 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가 팽창하고 있고 그 팽창 속에 은하들이 실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팽창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충분히 멀리 있는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은 물질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공간 자체의 팽창 속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어느 지점에서는 공간이 너무 빨리 팽창해서 그곳에서 출발한 빛이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경계가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은 약 465억 광년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 숫자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138억 년이 지났으니 빛이 최대 138억 광년 거리까지만 여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138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의 원점은 그동안 우리에게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이 138억 광년보다 훨씬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는지를 세려는 시도는 허블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인 답은 약 2천억 개였습니다. 이 숫자는 허블 딥필드라는 관측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늘의 작은 영역을 10일 동안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얻어진 이미지가 허블 딥필드였습니다. 그 이미지 속에는 약 3,000개의 은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이미지가 담은 하늘의 넓이를 계산하고 전체 하늘에 그것을 투영하여 우주 전체의 은하수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약 2천억 개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콘셀리스 교수팀이 이 숫자를 완전히 뒤집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허블이 관측하지 못한 너무 어둡고 작은 은하들을 수학적 모델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우주의 은하수는 기존 추정치의 10배에서 20배인 2조 개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은하의 90% 이상이 지금까지 우리의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왔을 때 과학계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 결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직접적인 관측으로 확인되기를 원했습니다. 수학적 모델로 추정한 것과 실제로 본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의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것이 왜 그토록 오래 걸렸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망원경의 개발은 199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07년에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난제와 예산 문제로 인해 발사가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2011년에 미국 의회에서는 이 망원경의 예산을 아예 삭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너무 오래 걸리고 성공할 보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임스 웹의 발사는 2021년 12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의 발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안 5호 로켓의 발사차는 특정한 날짜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25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발사 직후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임스 웹은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2, 즉 L2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이 위치는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특별한 지점으로 망원경이 안정적으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달까지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인데 L2는 그것의 4배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 망원경에 문제가 생기면 우주인을 보내서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허블은 지구에서 약 570km 높이의 저궤도에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우주인이 직접 방문해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L2로 이동하는 30일 동안 우주에서는 무려 344개의 단일 실패 포인트가 있는 복잡한 전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44가지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망원경 전체가 쓸모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양 차폐막이 펼쳐져야 했고 거울이 열려야 했고 수많은 기계적 장치들이 정확한 순서에 따라 작동해야 했습니다. 천문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그 30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태양 차폐막은 제임스 웹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테니스 코트 크기만한 이 차폐막은 5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양빛과 열을 차단합니다. 제임스 웹의 주 거울은 영하 233도의 극저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이 망원경이 자체적으로 열을 내면 자신이 방출하는 적외선 때문에 관측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차폐막 덕분에 망원경의 한쪽은 영하 233도, 다른 쪽은 80도가 넘는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유지됩니다. 이런 환경을 지구상에서는 거의 구현하기 불가능합니다. 주 거울의 크기도 허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허블의 주 거울 지름이 2.4m인데 반해 제임스 웹의 주 거울은 6.5m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울의 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제임스 웹의 직관 면적은 허블의 약 7배에 달합니다. 7배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7배 더 어두운 천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천체를 본다는 것은 더 멀리 있는, 더 오래된 우주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크기만으로는 제임스 웹의 혁신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관측하는 빛의 종류에 있습니다. 허블은 주로 가시광선과 자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 그리고 그보다 약간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하지만 제임스 웹은 주로 적외선으로 관측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우주의 팽창과 빛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그 은하에서 출발한 빛도 함께 늘어납니다.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색깔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가장 멀리 있는 은하, 즉 가장 오래된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가시광선의 범위를 벗어나 적외선 영역으로 이동해버립니다. 허블은 적외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대 은하들을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웹은 적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허블이 절대 볼 수 없었던 우주의 유아기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블은 우주가 탄생한 후 약 10억 년 이후의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이 지났을 때의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났으니 제임스 웹은 130억 년이 넘는 과거의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첫 번째 관측 결과를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대 은하들이 예상보다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는 은하들이 아직 형성 과정에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작고 미성숙한 형태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관측한 초기 우주의 은하들은 놀랍도록 크고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성인의 체구를 가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우주 형성 이론인 람다 CDM 모델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람다 CDM 모델은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현재 천문학의 표준 이론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은하는 작은 구조물들이 중력에 의해 합쳐지면서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초기 우주에는 대형 은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그 자리에 대형 은하들을 찾아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브렌단 그로브스 교수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주론에서 빅뱅 이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별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것들은 기존 모델의 예측을 훨씬 벗어납니다. 물론 이것이 빅뱅 이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의 초기 역사를 설명하는 세부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발견이 시사하는 가능성 중 하나는 초기 우주에서 별 형성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주에서 가스구름이 수축하여 별이 되는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전형적인 경우 가스의 1대 2%만이 실제로 별이 됩니다. 나머지는 초신성 폭발이나 은하 중심의 블랙홀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 흩어집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에서는 이 효율이 훨씬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최대 50%에 달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암흑물질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의 구조 형성에서 암흑물질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암흑물질이 먼저 중력적으로 뭉쳐서 헤일로를 형성하고 그 속으로 일반 물질이 유입되어 은하를 만듭니다. 만약 초기 우주에서 암흑물질의 분포나 특성이 현재의 모델과 다르다면 은하 형성 속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발견은 우리가 암흑물질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흑물질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여기서 멈추고 이 신비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력 효과는 분명히 관측됩니다. 은하가 회전하는 속도를 보면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져야 합니다. 태양계에서 외행성이 더 천천히 공전하듯이. 하지만 실제 관측에서 은하의 외곽부도 중심부와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질량이 은하를 감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암흑물질입니다. 현재 우리 우주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암흑물질이 약 27%, 그리고 암흑에너지가 약 68%입니다. 즉,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우주 전체의 5%뿐입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충격적이지만 암흑에너지는 더욱 불가사의합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허블이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빅뱅의 폭발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팽창 속도는 느려져야 할 것입니다. 중력이 은하들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관측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간을 밀어내는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는 우주상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암흑에너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값이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직면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제임스 웹은 이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 과거의 은하들을 관측함으로써 우주의 팽창 역사를 더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암흑의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이 가져다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별 형성 지역의 모습입니다. 2029년에 공개된 용골 성운의 이미지는 전 세계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그 이미지에서 우리는 수백 개의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별이 태어나는 과정이 전례 없는 선명함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수백 개의 어린 별들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별들은 두꺼운 가스와 먼지 구름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허블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광선은 이 먼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외선은 먼지를 뚫고 지나갑니다. 제임스 웹의 적외선 눈이 그 먼지 뒤에 숨어있던 세상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천문학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태양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아가 우리를 이루는 원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우리 몸속의 탄소, 산소, 철, 칼슘, 이 원소들은 모두 오래전에 살았다 죽은 별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임스 웹의 관측 앞에서 다시 생각해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거쳐 진화한 원소들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명체를 이루고 그 생명체가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 의식이 망원경을 만들어 자신의 기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체 탐색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외계 행성들은 이미 수천 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별에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 즉 골디락스 구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행성이 거주 가능한 구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기가 있어야 하고 그 대기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생명체에 필요한 화학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제임스 웹은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합니다. 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 중에 다양한 분자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이 흡수 패턴을 분석하면 대기의 화학 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광학이라고 합니다. 이미 제임스 웹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K2-18b라는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검출되었습니다. 더 흥미롭게도 디메틸 황화물이라는 분자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이 분자는 거의 전적으로 생명체, 특히 해양 미생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물론 아직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비생물학적 과정으로도 이 분자가 생성될 수 있고 관측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계 생명체의 첫 번째 화학적 단서일 수 있다는 흥분을 억누르기는 어렵습니다. 트라피스트-1 시스템도 제임스 웹의 주요 관측 대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외성 주위를 도는 7개의 행성을 포함합니다. 이 중 적어도 3개의 행성이 골디락스 구역 안에 있습니다. 7개의 행성 모두 지구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제임스 웹은 이 행성들의 대기를 분석하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관측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계속될 예정입니다.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논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탄소 기반의 액체물을 이용하는 생명체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다른 조건에서는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소는 탄소와 비슷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규소 기반의 생명체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논의됩니다. 극저온온의 타이탄 위성에서는 액체 메탄이 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형태의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제임스 웹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가 아는 종류의 생명체를 나타내는 화학적 징표들을 찾고 있습니다. 산소, 메탄, 이산화탄소, 물의 조합. 하지만 만약 생명체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은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조 개의 은하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우주가 크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의 수, 행성의 수, 그리고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의 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꿉니다. 은하 하나에 평균적으로 약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가정하면 2조 개의 은하에 있는 별의 총수는 약 2해개입니다. 이 다음에 0이 23개 붙는 숫자입니다. 그 별들 중 일부 주위에는 행성이 있고 그 행성들 중 일부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페르미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이렇게 크고 오래되었다면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외계 문명이 수없이 많아야 할 텐데 왜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역설은 은하의 수가 2조 개로 늘어나면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페르미 역설의 해답으로는 수십 가지 가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 존재하지만 서로 교신하지 않는다는 가설, 교신하려 하지만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가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가설 중 하나인 어두운 숲 가설 등이 있습니다. 어두운 숲 가설은 우주가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고 생존을 위해 모두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유자신의 소설 삼체 문제에서 유명해진 이 개념은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의 관측이 가져다줄 가장 혁명적인 가능성은 어쩌면 외계 생명체의 발견도 새로운 은하들의 발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의 발견일 수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발견들은 항상 찾던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은 오염된 배지를 관찰하다가였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것은 위성통신 연구를 하다가였습니다.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백 명의 과학자들 중 누군가가 어느 날 새벽에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우리가 우주에 대해 가진 모든 이해를 뒤바꿀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그렇게 진보합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발표된 논문의 수는 이미 수천 편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것들이 기존의 모델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현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이메일 박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제목의 메시지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특히 주목받는 발견 중 하나는 허블 상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문제는 이 값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초기 우주의 빛, 즉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해서 얻은 허블 상수와 현재 우주의 세페이드 변광성이나 초신성을 이용해서 얻은 허블 상수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불일치는 허블 텐션이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측정 오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더 정확한 관측을 제공하면서도 이 불일치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주론 모델 자체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허블 텐션이 실제로 표준 우주론 모델의 결함을 나타낸다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주의 나이, 우주의 구성, 우주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 새로운 입자, 심지어 새로운 물리 법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초기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현재의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하며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에서 잠깐 동안 더 강했던 형태의 암흑에너지가 있었다면 우주의 초기 팽창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수 있고, 그것이 현재 관측되는 허블 상수의 불일치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불균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충분히 큰 스케일에서는 균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어느 방향을 보든 충분히 큰 영역을 보면 은하의 분포가 비슷하다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우주론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국소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 주변의 우주가 평균적인 우주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하들은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물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하단들이 모여 초은하단을 이루고, 초은하단들이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실 모양의 구조를 이루며 연결되고, 그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간, 보이드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그물망, 코스믹 웹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우주의 초기 밀도 요동에서 중력에 의해 증폭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임스 웹은 이 코스믹 웹이 초기 우주에서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했는지를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난 시점의 우주에서 이미 어떤 형태의 대규모 구조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우주 초기의 조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제임스 웹은 빅뱅 이후 약 8억 년이 지난 시점의 우주에서 이미 은하들이 무리를 지어 뭉쳐있는 모습을 관측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다시 기존의 모델에 도전하는 발견입니다. 초거대 블랙홀의 문제도 제임스 웹이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큰 은하 중심에는 초거대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궁수자리 A스타라는 블랙홀이 있는데 질량이 태양의 약 400만 배에 달합니다. 어떤 은하의 블랙홀은 태양의 수십억 배, 심지어 수백억 배의 질량을 가집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수십억 태양 질량의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관측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커질 수 있는 메커니즘을 현재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임스 웹은 이 초기 블랙홀들을 연구하여 그 형성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별들이 죽을 때 직접 블랙홀로 붕괴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거대한 가스구름이 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블랙홀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별들, 이른바 종족 3 별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극소량의 리튬만 있었습니다. 탄소도, 산소도, 철도 없었습니다. 이 원소들은 나중에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주 최초의 별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별들이었습니다. 이 별들을 종족 3 별이라고 합니다. 종족 3 별들은 현재의 별들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금속이 없는 환경에서는 별 형성 과정이 다르게 일어나고 훨씬 더 무거운 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론적 예측입니다. 태양의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 질량의 별들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폭발적인 속도로 핵융합을 하다가 수백만 년 안에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하며 그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뿌렸을 것입니다. 그 원소들이 다음 세대의 별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 결국 지구와 우리를 이루는 원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족 3 별들은 너무 오래된, 너무 멀리 있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직접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제임스 웹은 이 첫 번째 별들을 처음으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불과 1억 2억 년 시점의 우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임스 웹이 종족 3별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빛을 포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탐색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에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은하단 내의 별빛 분석에서 종족 3별의 존재를 시사하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관측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과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중하고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주의 제2온화 시대도 제임스 웹의 중요한 관측 목표입니다. 빅뱅 등 직후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원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된 플라스마 상태였습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면서 우주가 충분히 냉각되어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 중성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재결합이라고 부르며 이때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빛입니다. 그 후 우주는 중성가스, 주로 수소로 가득 찬 어두운 시기를 거칩니다. 빛을 내는 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우주의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별들이 탄생하면서 이 중성가스들을 다시 이온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이온화 시대입니다. 제이온화는 빅뱅 후 약 1억 10억 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임스 웹은 이 제이온화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우주론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퍼즐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느껴집니다. 첫 번째 별의 형성이 제이온화에 영향을 주고, 제이온화가 이후 은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은하의 형성이 블랙홀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블랙홀이 다시 은하의 진화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너무 욕심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이 퍼즐의 여러 조각들을 동시에 조금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미스터리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좋은 과학은 답을 주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웹의 기술적 성취를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6.5m 지름의 황금 거울은 18개의 육각형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들은 베릴륨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얇은 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금은 적외선을 매우 효율적으로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로켓에 실릴 수 있을 만큼 접혀서 발사된 후 우주에서 정밀하게 펼쳐지고 정렬되어야 했습니다. 각 세그먼트의 정렬 정밀도는 나노미터 수준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이 정렬을 달성하기 위해 제임스 웹은 자체적인 세그먼트 조정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세그먼트 뒤에는 작동 장치들이 있어서 세그먼트의 위치와 기울기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L2에 도착한 후 이 정렬 과정을 완료하는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최종 정렬이 완료되었을 때 제임스 웹의 팀은 별 하나를 관측한 결과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선명도였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에는 4가지 과학기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NIR-CAM, NIR-SPEC, MIRI, FGS, NIR-ESS가 그것들입니다. NIR-CAM은 근적외선 카메라로 주로 이미지 촬영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제임스 웹의 이름으로 보는 아름다운 이미지들의 대부분이 이 기기로 촬영된 것들입니다. NIR-SPEC은 근적외선 분광기로 빛을 파장별로 분리하여 천체의 화학 조성, 온도, 운동을 분석합니다. MIRI는 중적외선 기기로 더 긴 파장의 적외선을 관측합니다. 가장 어둡고 먼 은하들, 그리고 먼지에 가려진 천체들을 보는데 특히 유용합니다. NIR-SPEC의 능력은 특히 혁명적입니다. 이 기기는 한 번에 최대 100개의 천체를 동시에 분광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세 개폐장치 배열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1000개 이상의 작은 구멍들 중 특정 구멍들만 열어서 원하는 천체들에서 오는 빛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대규모 은하 스펙트럼 조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제임스 웹의 공식 수명은 10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때의 정밀한 궤도 주입 덕분에 연료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현재 추정으로는 2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과학적 발견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오래 운용될수록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에 발사되어 30년 이상 운용되면서 천문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울의 제작 오차 때문에 이미지가 흐릿했고 대중과 나사에 큰 망신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1993년에 우주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교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고 그 이후 허블은 수천 편의 과학 논문과 수많은 역사적 발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허블 딥필드, 우주의 팽창 가속 발견, 블랙홀의 광범위한 존재 확인, 외계 행성 대기 첫 관측 등이 모두 허블의 업적입니다. 제임스 웹은 허블의 후계자이지만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관측하는 파장 자체가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설계 철학도 다릅니다. 두 망원경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측 프로젝트들이 허블과 제임스 웹을 동시에 활용하여 서로 다른 파장에서의 이미지를 합성함으로써 더 완전한 그림을 얻고 있습니다. 이 두 망원경이 함께 바라본 우주의 모습은 각각이 단독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블로 본 은하가 가시광선에서 아름다운 나선 구조를 보이는 반면 같은 은하를 제임스 웹으로 보면 그 나선 구조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별 형성 지역이 드러납니다. 먼지에 가려져 가시광선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적외선으로는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전부일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 경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관측 가능한 영역 너머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너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원리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우주론적 모델에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고 예측합니다. 무한한 우주에서는 모든 가능한 사건이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 똑같은 지구, 똑같은 역사를 가진 또 다른 세계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다중우주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이론입니다. 다중우주론은 몇 가지 다른 이론적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유래하는 영원한 인플레이션 다중우주, 양자역학의 에버렛 해석에서 나오는 다세계 다중우주, 끈 이론에서 예측되는 끈 경관 다중우주 등이 있습니다. 다중우주론은 과학인가, 철학인가, 아니면 단순한 공상인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들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현상들, 예를 들어 우주 상수의 값이 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딱 맞는 범위에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주 상수가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하여 은하가 형성되지 않거나 너무 빨리 수축하여 은하가 형성된 직후 붕괴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우주는 이런 미세 조정된 값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중우주론은 수많은 우주 중 우리에게 맞는 값을 가진 우주에서만 우리 같은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제임스 웹은 다중우주론을 직접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의 초기 조건을 더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어떤 우주론 모델이 우리 우주를 더 잘 설명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2조 개의 은하, 그 숫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큰 숫자를 넘어서 철학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주의 크기를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자아를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가 서는 지구는 태양계에서 작은 행성이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서 보잘것없는 한 귀퉁이에 있으며 우리 은하는 2조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하고 인류의 문명 역사는 더욱 찰나입니다. 이 사실이 허무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작고 우주가 이토록 거대하다면 우리의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와 2조 개의 은하와 그 안에 있는 수백 개의 별들 중에서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 위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여 우주를 탐구할 만큼의 지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가 빛을 모으는 거울을 만들어 우주의 시작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알면 알수록 생명체의 존재 자체가 더욱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우주에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그 별들 주위에 행성이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낮더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생명체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고 그 생명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여전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칼 세이건은 그의 저서에서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끝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서 지구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모래알보다도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그 점 위에서 인류 문명의 모든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전쟁, 모든 사랑, 모든 예술, 모든 발견이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이미지들을 볼 때마다 나는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138억 광년 거리에서 온 빛, 138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의 망원경에 잡혀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그 빛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지구도 없었고 태양도 없었고 우리 은하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이 138억 년을 여행해서 우리 망원경에 닿는 순간 우주가 자신의 가장 오래된 비밀을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웹의 관측 시간은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신청합니다. 제임스 웹의 하루는 지구상의 어떤 망원경보다도 소중합니다. 이 시간의 관측 시간을 얻기 위해 수십 편의 연구 제안서가 경쟁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 팀들이 얻어낸 관측 데이터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오지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나라의 어느 개인도 제임스 웹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제임스 웹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요한 발견을 한 팀 중에는 대학원생이나 젊은 연구자들이 이끄는 소규모 팀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자원을 가진 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고 분석 도구가 발전함에 따라 우주론은 점점 더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과학의 아름다운 점 중 하나입니다.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
제임스 웹을 만든 것은 미국, 유럽, 캐나다 세 나라의 공동 투자였습니다. 총 개발 비용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엄청난 금액처럼 들리지만 전 세계가 매년 군비에 쓰는 돈의 0.1%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가져오는 과학적, 철학적, 그리고 실용적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용적 가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주 탐사가 실용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수조 원을 우주에 쓰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를 보면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기초 연구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실용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레이저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적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군사통신 연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뿌리는 기초과학이었습니다. GPS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 효과를 보존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학에서 사용되는 MRI는 핵자 기공명이라는 기초물리학 현상을 응용한 것입니다.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기술들, 태양전지, 경량소재, 정밀통신기술, 영상 처리 기술 등은 수많은 지상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류가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이며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우주에 또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 문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임스 웹이 외계 생명체의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단순한 미생물이 아니라 기술 문명의 존재를 시사하는 증거를. 그 순간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종교, 철학,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인류는 자신을 재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유일한 지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위협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다른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조계의 은하, 수혜계의 별, 그 무수한 행성들 중에서 오직 지구에만 기술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충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이 문명을 얼마나 소중히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가져다줄 발견들을 기다리면서 나는 갈릴레오를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 망원경을 하늘에 들이댔을 때 그는 인류의 우주관을 바꿀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목성의 위성들을 처음 봤을 때의 그 흥분,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제임스 웹의 데이터를 처음 보는 천문학자들이 느끼는 감정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임스 웹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호기심을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이 망원경을 만들었을까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는, 우리가 혼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는 근본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2족의 은하 중 우리가 속한 은하인 은하수로 잠깐 돌아와 봅시다.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로 지름이 약 10만 광년입니다. 우리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오리온8이라는 나선팔 안에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도 아니고 가장자리도 아닌 다소 평범한 위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위치가 생명체의 존재에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중심에 너무 가까우면 고에너지 방사선에 노출되고 너무 멀면 무거운 원소의 농도가 낮아 생명체에 필요한 화학물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지금도 천천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갤럭틱 이어, 즉 은하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 약 46억 년은 약 20은하년에 해당합니다. 우리 은하는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 과정에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광년 거리에 있으며 초당 약 11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약 45억 년 후에 두 은하는 충돌하여 합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은하 충돌이라고 해도 별들 사이의 간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별들이 충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두 은하가 합쳐져도 우리 태양계는 아마 무사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다만 밤하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중력파입니다. 2015년 라이고 검출기가 처음으로 중력파를 직접 감지했습니다. 두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발생한 시공간의 파동이 13억 광년을 여행해서 지구에 닿았고 그 파동으로 인해 검출기의 길이가 양성자 지름의 1000분의 1만큼 변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변화를 측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제임스 웹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봅니다. 빛이 아니라 시공간의 파동으로 우주를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측 방식을 결합하는 다중신호 천문학이 현재 천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두 중성자별이 합쳐지는 사건을 중력파와 전자기파, 즉 빛으로 동시에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 플래티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처음으로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천문학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제임스 웹 이후의 차세대 망원경들도 이미 계획 중입니다. 지상에서는 30m 망원경, 거대 마젤란 망원경, 초거대 망원경 같은 초대형 지상 망원경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로마 우주망원경이 제임스 웹의 뒤를 이어 넓은 시야로 우주를 스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들이 모두 운용되는 날이 오면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조계의 은하를 좀 더 많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는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합니다. 그것이 우주를 탐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겸손함, 그리고 그 알에 대한 갈망이 과학을 이끌어갑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는 매일매일 지구로 전송됩니다. 초당 약 3.5기가비트의 속도로. 그 데이터를 수신하는 안테나는 전 세계 여러 곳에 있으며 받은 데이터는 즉시 처리되고 보정되어 과학팀에게 전달됩니다. 그 팀들은 새로운 관측 데이터를 받을 때마다 인류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138억 년 우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 빛이 지적 존재에게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끔 그 빛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떤 아주 먼 은하에서 출발한 광자 하나. 그 광자가 출발했을 때 그 은하에는 어쩌면 어떤 문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명은 이미 사라지고 없겠지만 그들이 내뿜은 빛은 138억 년을 여행해서 우리의 망원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으로 그 문명의 고향 은하를 봅니다. 이것이 천문학의 시적 아름다움입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것들 중에서 가장 공개적인 논쟁을 일으킨 것 중 하나는 이른바 허블 텐션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들이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제임스 웹의 세페이드 변광성 측정 결과는 허블이 측정한 결과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허블 텐션이 허블 망원경의 관측 오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더 정밀하게 관측한 결과도 같은 값이 나온다면 그 불일치는 관측 오차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이론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허블 텐션 문제는 현재 천문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해결책으로 제안된 이론들 중에는 상당히 급진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 에너지가 단순한 우주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동적인 양이라는 가설, 또는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가설, 심지어 우주에 숨겨진 추가적인 공간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론들을 검증하거나 반증하는데 제임스 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정밀한 관측 데이터가 이론들 사이를 가릴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의 우주를 보여줍니다. 제임스 웹은 그 이후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 사이의 우주를 관측합니다. 하지만 우주 배경 복사보다 더 이전, 빅뱅 직후의 우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시기의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불투명했습니다.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자 기파로도 그 시기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력파는 빛과 달리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초기 우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원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빅뱅 직후의 우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관측 장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라이사, 즉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는 우주 공간에 배치될 예정인 중력파 검출기입니다. 지구상의 라이고보다 훨씬 더 긴 팔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낮은 주파수의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빅뱅 직후의 원시 중력파도 이 주파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탐구는 결국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탐구입니다.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시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 이 질문들은 과학의 경계에서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진공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완전한 진공에서도 에너지는 잠깐 동안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자요동이라고 합니다. 일부 우주론자들은 우주 자체가 이런 양자요동에서 탄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적 의미에서의 무가 우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유혹적이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것이 검증 가능한지조차 논쟁 중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직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믿기 어려운 속도로 팽창했다고 주장합니다. 플랑크 시간, 즉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 제곱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 제곱초까지의 시간 동안 우주는 기존 크기의 10의 26 제곱배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광범위한 균일성, 즉 어느 방향을 봐도 우주가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우주 배경 복사에서 관측되는 온도 요동의 패턴도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시작시키고 멈추게 했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임스 웹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원시 중력파를 생성했을 것이고 그 흔적은 우주 배경 복사에 특정한 평방 패턴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패턴을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에너지 규모와 메커니즘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문학과 우주론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많은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제임스 웹, 라이고,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플랑크 위성, 수많은 지상 망원경들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의 홍수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이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수백만 개의 은하 이미지를 분류하고 스펙트럼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내고 중력파 데이터에서 신호를 구별해냅니다. 인간이 수십 년이 걸릴 분석을 며칠 안에 해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천문학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영향이 클 것임은 분명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이론을 제안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미 일부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과학자가 발견하지 못한 패턴을 찾아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해, 즉 왜 그런 패턴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은 그럴 것입니다. 제임스 웹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의 이름에 관한 논쟁입니다. 제임스 웹은 1960년대 나사의 국장이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는 아폴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인물로 미국 우주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국장으로 있던 시기에 나사에서 성소수자 직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른바 라벤더 공포라는 반공산주의 마녀 사냥의 일환으로 성소수자들이 정부 기관에서 쫓겨났는데 웹이 이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망원경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청원이 있었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나사는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나 웹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박해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이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과학과 사회적 정의가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학적 업적을 인정하는 것과 역사적 잘못을 직시하는 것,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논쟁은 망원경 자체의 과학적 가치와는 무관하지만 우리가 과학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고 기억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일부입니다. 과학은 사회와 분리된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사람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편견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 사회적 맥락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제임스 웹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놀라운 기계가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내오는 데이터는 인류 모두의 것입니다. 이제 다시 2조 개의 은하라는 숫자로 돌아옵시다. 그 숫자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제임스 웹의 관측이 계속되면서 이 숫자는 더 정밀하게 수정될 것입니다. 허블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작고 어두운 은하들이 제임스 웹에 의해 발견되면서 은하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작은 천체들이 실제로는 독립적인 은하가 아니라 더 큰 은하의 일부임이 밝혀지면서 숫자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에서 숫자는 항상 오차 범위를 가집니다. 2조 개라는 숫자도 정확히 2조 개가 아니라 그 근방의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자체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불확실성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을 시작한 지금 우리는 우주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은 단순히 새로운 발견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더 깊은 탐구로 이어지고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고 또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끝이 없는 탐구, 지평선을 향해 걷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지평선은 항상 저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본 우주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들이댔을 때 보던 우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인류가 바라볼 우주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또 다를 것입니다. 지식은 이렇게 쌓여갑니다. 한 세대가 한 걸음을 내딛고 다음 세대가 그 위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모여 인류의 지식이라는 거대한 여정이 됩니다. 제임스 웹은 그 여정에서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이 어디로 이어질지, 2025년과 2026년과 그 이후에 어떤 발견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주는 크고 우리의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가 계속되는 한 인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조 개의 은하 중 하나의 작은 나선팔 안에서 평범한 별 하나를 도는 작은 행성 위에서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자체가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알매 도구가 지금 이 순간도 라그랑주 포인트 우에서 우주의 빛을 모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인류의 눈.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들여다본 그 눈이 보는 것은 단지 빛과 색깔과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기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2조 개 은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구는 계속됩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위치를 기억한 것은 계절을 파악하고 농사 시기를 결정하고 항해 방향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별은 곧 생면이었습니다. 그 실용적 필요에서 시작된 관찰이 수천 년을 거쳐 지금은 138억 광년 너머를 들여다보는 망원경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생존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문명의 위대한 도약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로 체계적인 천문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의 점토판에는 행성들의 움직임과 일식, 월식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28개의 별자리를 구분하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수메르 사람들에게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었고 별의 움직임은 신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꼼꼼한 관찰과 기록은 이후 수천 년의 천문학적 발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은 놀랍도록 정확한 달의 주기를 계산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사로스 주기, 즉 18년 11일마다 일식과 월식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현대 과학으로도 확인됩니다. 이 사람들은 망원경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순전히 육안 관찰과 수학적 사고만으로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관찰 기록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낸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천문학은 더욱 실용적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이집트 문명의 생존에 핵심적이었는데 이것은 시리우스 별의 출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시리우스가 동트기 직전에 동쪽 하늘에서 처음 보이는 날, 나일강의 범람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정북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으며 샤프트들은 특정 별들이 뜨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과 천문학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하늘 현상의 수학적 설명을 추구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구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기원전 24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나 두 도시에서의 태양 그림자 차이를 이용해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는데 그 결과는 현대 측정값과 1% 이내의 오차만 있을 뿐입니다. 손도구 하나 없이 기하학적 추론만으로 지구의 크기를 알아낸 것입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더욱 대담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270년경에 태양이 지구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중심을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면 별들의 위치가 시차를 보여야 하는데 당시의 관측 장비로는 그 시차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차가 극히 작기 때문인데 당시 사람들은 그 거리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스타르코스의 생각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부활하는데 1800년이 걸렸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2세기에 지구 중심 우주론을 정교하게 수학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모델은 행성의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주전원이라는 복잡한 수학적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틀렸지만 행성의 위치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1400년 이상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표준 천문학 모델로 사용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작 알마게스트는 그 이름 자체가 아랍어로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슬람 황금 시대의 천문학자들은 그리스 천문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알바타니는 9세기에 태양년의 길이를 현대 측정값과 2초 이내의 오차로 계산했습니다. 알비로니는 11세기에 지구의 반경을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이들의 업적이 없었다면 유럽의 과학혁명은 훨씬 늦게 왔을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가져온 충격은 단순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천문학적 사실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우주 속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이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이후 과학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확장되고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은 은하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중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지점이 팽창의 중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 생각을 진정으로 내면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우리에게 우리가 중심이라는 느낌을 끊임없이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코페르니쿠스 원리의 궁극적인 확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우주 자체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 수없이 많은 우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 다중우주론은 바로 이 원리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물론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제임스 웹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것이 발견하고 있는 구체적인 천체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가장 먼 은하들 중 하나는 제이데이스 GS Z14 검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빅뱅 이후 약 2억 9천만 년 만에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불과 2억 9천만 년이 지난 시점, 우주가 생후 2%에 해당하는 나이일 때의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존재가 충격적인 이유는 그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은하는 예상보다 훨씬 크고 밝았습니다. 별이 이미 수억 개나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별이 형성되려면 별 형성 속도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빨랐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존의 은하 형성 이론에 도전하는 발견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은하에서 산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소는 무거운 원소로 최소한 한 세대의 별들이 태어났다가 죽어야 만들어집니다. 우주가 생후 2억 9천만 년에 이미 산소가 있는 은하가 존재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별들이 태어났다가 죽는 전체 주기가 한 번 이상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첫 번째 별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태어나고 죽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난 시기는 빅뱅 이후 약 1억에서 2억 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별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종족 3 별들이었습니다. 금속이 없는 가스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냉각 메커니즘이 달라서 훨씬 더 뜨겁고 무거운 별들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 별들의 질량은 태양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별들은 살아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별의 수명은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태양은 약 100억 년을 살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양의 100배 질량을 가진 별은 불과 수백만 년을 살다가 폭발합니다. 따라서 종족 3 별들은 우주 역사에서 매우 초기에 태어났다가 매우 빠르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만들어낸 무거운 원소들이 주변 공간을 오염시켰고 그 오염된 가스에서 다음 세대의 별들, 종족 스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태양은 종족 원별입니다. 여러 세대의 별들이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금속이 우주에 축적되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금속이 풍부한 별이 태양입니다. 우리를 이루는 탄소, 산소, 철 등의 원소들이 모두 이전 세대 별들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3세대 이상의 별들이 만들어낸 원소들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별의 내부에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핵융합입니다. 주 계열성 단계에서 별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합니다. 수소 연료가 소진되면 별의 중심부가 수축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헬륨을 탄소로 융합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그리고 최종적으로 철. 철은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원소입니다. 철이 쌓이기 시작하면 별의 중심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빠르게 붕괴하면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폭발하는 순간 별 하나가 수십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 전체만큼 밝아집니다. 그 에너지는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 집중적으로 방출되는데 그 순간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금, 은, 우라늄 같은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의 극단적인 조건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져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금반지, 그 금은 수십억 년 전 어딘가에서 폭발한 별의 잔해입니다. 우리 혈액 속의 철, 그 철은 아주 오래전에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산소, 그 산소도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원자가 별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제임스 웹이 별의 탄생과 죽음을 관측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용골 성운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새로 태어나는 별들, 그 별들 주위에서 지금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행성들 중 일부에서는 언젠가 생명체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 생명체는 어쩌면 수십억 년 후에 자신의 우주망원경을 만들어 우리 은하를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원시행성 원반의 관측도 제임스 웹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새로 태어난 별 주위에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이 있습니다. 이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제임스 웹은 이 원반들의 세부 구조를 전례 없는 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원반 안의 틈새들은 행성이 형성되면서 가스와 먼지를 청소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 관측들은 행성 형성 이론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 대기 관측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WASP-39b라는 외계 행성은 제임스 웹의 초기 관측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과 비슷한 크기의 가스 행성으로 별에 매우 가깝게 붙어 있어서 공전 주기가 불과 4일입니다. 제임스 웹은 이 행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 수증기, 황화수소, 이산화황 등 다양한 분자를 검출했습니다. 특히 이산화황의 검출은 중요합니다. 이 분자는 광화학 반응, 즉 빛에 의한 화학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외계 행성 대기에서 처음으로 직접 확인된 광화학 반응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구 대기의 오존층도 태양빛과 산소의 광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와 관련된 화학 과정들이 다른 행성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찾는 것과 관련하여 천문학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분자들이 있습니다. 산소, 오존, 메탄의 조합이 특히 중요합니다. 산소와 메탄은 화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함께 대기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분자들을 보충해주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구에서 그 과정은 생명체입니다. 식물과 광합성 생물이 산소를 만들고 메탄을 만드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행성에서 산소와 메탄이 동시에 대기 중에 있다면 그것은 생명체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논리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비생물학적 과정으로도 이 분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분자의 검출이나 두 가지 분자의 공존만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생명 지시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제임스 웹으로 직접 외계 생명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화학적 흔적을 통해 존재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생명체의 정의 자체도 논쟁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복제를 하고 에너지를 대사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의 경계선은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이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만 일부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결정체는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지만 다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다른 조건에서 우리의 기준을 일부만 충족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명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런 철학적 논의가 단순한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디를 어떻게 탐색하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 기반 생명체의 흔적만 찾는다면 전혀 다른 화학 기반의 생명체는 놓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넓은 정의의 생명체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의 생명체 탐색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과거에 액체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풍부합니다. 강의 흔적, 삼각주의 형태, 광물의 조성이 모두 과거의 습한 환경을 가리킵니다. 현재 화성은 너무 춥고 대기가 너무 얇아서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없지만 지하에는 아직 액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성 탐사선들은 지하 레이더로 지하 소금 호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지하에 액체물이 있다면 그곳에 미생물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또 다른 유망한 후보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예측됩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유로파를 지속적으로 조성력으로 압박하면서 내부에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의 깊이는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암석질 바닥이 만나는 곳에는 지구 심해의 열수분출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열수분출구에는 빛이 전혀 닿지 않는데도 풍부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엔셀라두스의 표면에서 간헐천처럼 물기둥이 분출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물기둥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증기, 얼음입자, 소금, 그리고 놀랍게도 수소가스와 유기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소가스와 이산화탄소가 함께 있다는 것은 지하의 바다와 암석 사이에서 열수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구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는 예외 없이 생명체가 있습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에서는 메탄이 물의 역할을 합니다. 표면에 액체 메탄의 강과 호수가 있고 메탄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립니다.
지구의 물 순환과 비슷한 메탄 순환이 있습니다. 타이탄의 온도는 영하 179도로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생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 이른바 크라이오필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현재로서는 순수한 추측이지만 타이탄의 환경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화학을 탐색하기에 이상적인 실험실임은 분명합니다. 나사의 드래곤플라이 임무는 2030년대에 타이탄의 표면을 돌아다니는 로터크래프트를 보낼 계획입니다.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와 낮은 중력은 지구보다 헬리콥터를 날리기 훨씬 쉽게 만듭니다. 드래곤플라이는 타이탄의 다양한 지점을 방문하면서 유기 분자들의 분포와 종류를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생명체의 증거를 찾는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페르미 역설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생명체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생길 수 있다면 왜 우리는 다른 문명의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생명체의 탄생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어쩌면 기적에 가까운 우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복제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의 확률이 너무 낮아서 우주 전체에서도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생명체 발생 확률 항으로 다룹니다. 만약 이 확률이 극도로 낮다면 2조 개의 은하를 가진 우주에서도 생명체는 극히 드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지적 생명체로의 진화가 극히 드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체는 약 35억 년 전에 탄생했지만 지적 생명체인 인류가 등장한 것은 불과 수백만 년 전입니다. 진화의 방향은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나온 것은 수많은 우연이 겹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포유류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6,6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이 없었다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지적 문명이 탄생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문명은 핵전쟁, 환경 파괴, 소행성 충돌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됩니다. 인류 자신도 현재 기후변화, 핵위험, 인공지능 위험 등 다양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기술 문명이 평균적으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정도만 지속된다면 은하의 역사에서 같은 시기에 두 문명이 동시에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티, 즉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젝트는 주로 전파 신호를 찾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발달한 문명은 전파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통신 수단을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전혀 다른 물리적 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성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두운 숲가설이 이것입니다. 우주 자원이 유한하고 다른 문명이 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문명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숲 속에서 다른 사냥꾼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여섯 번째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가장 불편한 가능성은 우리가 정말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조개의 은하에서 우리만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압도적입니다. 우주는 관찰자를 가지기 위해 138억 년을 기다렸고 그 관찰자가 바로 우리라면 이것이 주는 무게감은 인류의 책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요구합니다. 이 여섯 번째 가능성이 현재 일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이것을 대필터 이론과 연결시킵니다. 생명체에서 우주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 중 어딘가에 거의 불가능한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면, 즉 우리가 이미 그 장벽을 넘었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즉 우리가 아직 그 장벽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이 맥락에서 제임스 웹의 외계행성 대기 관측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제임스 웹이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생명체의 탄생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필터는 생명체 탄생 이후에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고 그 필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생명체의 탄생 자체가 극히 드문 사건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우리 앞에 필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에 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에서 이렇게 불편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 제임스 웹이 관측하는 또 다른 중요한 현상, 중력 렌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공간을 휘게 한다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거대한 질량, 예를 들어 은하단 앞을 지나는 빛은 그 질량에 의해 경로가 휘어집니다. 이것이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렌즈 역할을 하는 은하단 너머에 있는 천체의 빛이 렌즈 효과로 증폭되고 왜곡되어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천체가 여러 개로 보이거나 아인슈타인 링이라는 원형 구조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웹의 첫 번째 이미지인 스맥스 0723은 바로 이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스맥스 0723은 거대한 은하단으로 그 뒤에 있는 훨씬 더 먼 은하들의 빛을 증폭시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하단이 거대한 우주망원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제임스 웹은 자체 해상도만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먼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또한 암흑물질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 않지만 중력 효과는 가집니다. 따라서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도 암흑물질이 채우고 있다면 그 뒤를 지나는 빛을 휘게 합니다. 이 약한 중력 렌즈 효과를 분석하면 암흑물질의 분포를 지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이 작업을 허블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분포 지도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코스믹 웹의 필라멘트들은 암흑물질의 골격을 따라 형성됩니다. 은하들은 암흑물질의 분포가 높은 곳에 모입니다. 따라서 암흑물질의 분포를 정확히 알면 우주의 대규모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수학도 놀랍습니다. 분광학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소의 조성을 알아내려면 양자역학의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각 원소의 전자에너지 준위와 그에 따른 빛의 흡수 및 방출 파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측정된 물리 상수들에 의존합니다. 우주 어디서든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수십억 년 너머의 관측에서도 들어맞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마다 물리학의 보편성이 또 한 번 입증됩니다. 물리 상수들이 우주 어디서나 동일한가 하는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오한 문제입니다. 만약 빛의 속도나 전자의 전하량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 다르다면 우리가 멀리 있는 천체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관측은 물리 상수들이 우주 어디서나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먼 우주에서의 흡수선 패턴은 지구 실험실에서 측정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138억 년 전의 우주에서도 같은 물리 법칙이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물리 법칙의 불변성, 이것이 과학의 위대한 전제이자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보이드, 즉 거대 공동입니다. 은하들이 필라멘트를 따라 모여 있다면 필라멘트와 필라멘트 사이의 공간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보이드라고 합니다. 일부 보이드는 지름이 수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텅 빈 공간 안에는 은하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 우주의 부피 대부분이 이런 보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드 안에도 가끔 은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하들은 조용한 곳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보통의 은하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의 은하들과 충돌하거나 합쳐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더 단순한 구조를 유지합니다. 보이드 은하들을 연구하는 것은 은하의 진화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임스 웹은 이 모든 다양한 환경에서의 은하들을 관측합니다. 은하단 중심의 은하, 필라멘트를 따라 있는 은하, 고독한 보이드 은하. 각각의 환경이 은하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은하 형성의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은하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처럼 아름다운 나선 구조를 가진 나선 은하, 계란처럼 둥글거나 럭비공처럼 타원형인 타원 은하, 특별한 형태 없이 불규칙한 모양의 불규칙 은하, 그리고 두 은하가 충돌하거나 합쳐지는 과정의 상호작용 은하. 각 형태는 은하의 역사와 현재 상태를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원 은하는 별 형성이 거의 끝난 노년의 은하입니다. 나선 은하는 아직 활발히 별을 만들고 있는 성숙한 은하입니다. 불규칙 은하는 충돌이나 다른 교란으로 인해 형태가 무너진 은하입니다. 하지만 이 분류는 단순하이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먼 우주의 초기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은하의 형태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은하들은 지금의 은하들과 형태가 달랐습니다. 더 작고 더 불규칙하고 더 활발하게 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합쳐지고 커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다양한 형태의 은하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진화의 역사를 직접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임스 웹의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의 운명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45억 년 후에 우리 은하와 충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조년이 지나면 우주의 팽창이 계속되면서 현재 우리에게 가까운 은하들도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은하군, 즉 국부 은하군 안에 있는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팽창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은하군들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질 것입니다. 충분히 먼 미래에는 다른 은하군에 있는 은하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빛이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하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너머로 사라집니다. 만약 수조년 후에 외계 천문학자가 우리 자리에 있다면 그는 전혀 다른 우주를 볼 것입니다. 국부 은하군이 합쳐진 하나의 거대 은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텅 빈 어둠. 은하가 다른 은하들로 가득 찬 우주에 있다는 것을 그 천문학자는 알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가 가장 다양하고 풍요롭게 관측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닌 딱 좋은 시대에 이 생각이 주는 아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에포크가 우주를 탐구하기에 특별히 유리한 시대라는 것. 우주 배경 복사가 아직 선명하게 관측 가능하고 가까운 은하부터 먼 은하까지 다양한 거리의 은하들이 관측 가능하고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지만 아직 우주가 너무 커지지 않은 이 시대. 어쩌면 이것도 일종의 인류 원리의 적용일 수 있습니다. 우주가 탐구 가능한 시대에 탐구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라고. 블랙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 처음으로 블랙홀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M87 은하 중심의 거대 블랙홀로 질량이 태양의 65억 배에 달합니다. 그 사진에서 우리는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을 둘러싼 빛의 고리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인 궁수자리 A스타러의 이미지도 공개되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현재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모두 극단적인 조건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이 두 이론은 아직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특이점, 즉 중심에서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은 현재 이론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양자중력 이론, 즉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끈 이론과 루프 양자중력 이론이 이 통합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입니다. 끈 이론은 모든 입자가 실제로는 아주 작은 끈의 진동이라고 봅니다.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 매우 우아하지만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된 예측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끈 이론이 옳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4차원 시공간 외에 여러 개의 추가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추가 차원들이 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차원들이 플랑크 크기로 말려 있다고 가정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 이론은 공간 자체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루프라는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공간의 양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예측을 합니다. 빅뱅 이전에 수축하는 우주가 있었고 그것이 최소 크기로 수축한 후 반동하여 지금의 팽창하는 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빅바운스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빅뱅의 원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공합니다. 이런 이론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측 증거가 필요하고 제임스 웹이 그 증거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의 시공간 구조, 초기 우주의 조건, 대규모 구조의 분포 등이 이론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의 과학적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이미지들의 아름다움이 일반 대중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 7월에 처음 공개된 이미지들은 전 세계 언론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서 수억 번 공유되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과학의 결과는 논문의 형태로 발표되고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이미지들은 누구나 보고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일부가 미래의 천문학자, 물리학자, 우주공학자가 될 것입니다. 과학 교육의 관점에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은 어릴 때 형성됩니다. 강렬한 경험, 즉 무언가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평생의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미지들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천문학으로 이끌었듯이 제임스 웹의 이미지들은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과학적 발견도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회적 가치가 제한됩니다. 제임스 웹 팀은 처음부터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미지들을 색깔로 처리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학적 정확성과 시각적 매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하는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적외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로 변환한 것입니다. 이 색깔이 실제 색깔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미지들이 전달하는 정보는 실제입니다. 색깔이 다를 뿐 그 안에 담긴 구조, 은하의 분포, 별 형성 지역은 모두 실제로 거기 있는 것들입니다. 제임스 웹이 운영되는 동안 천문학계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픈 사이언스 운동의 확산입니다. 제임스 웹의 데이터는 12개월의 독점 기간이 지나면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처음부터 공개하도록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점점 더 개방적이고 협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과학 데이터는 그것을 수집한 팀이 독점적으로 분석하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최대화하지 못합니다. 한 팀이 생각하지 못한 분석 방법을 다른 팀이 발견할 수 있고 다른 데이터셋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통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하면 이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임스 웹의 데이터 공개 정책은 이미 예상치 못한 발견들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에서 고려하지 않은 특이한 천체를 공개 데이터에서 발견한 소규모 팀들의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학의 민주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가져다준 또 하나의 중요한 과학적 결과는 초기 우주의 화학적 진화에 관한 것입니다. 초기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안의 원소 조성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은하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거운 원소들을 축적했습니다. 탄소, 산소, 마그네슘, 철 등의 원소들이 우주 초기에도 이미 상당한 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에서 별 형성이 매우 활발하고 효율적이었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별들이 빠르게 태어나고 빠르게 살고 빠르게 죽으면서 무거운 원소들을 빠르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은하의 화학적 진화 모델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별의 원소 조성은 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속이 많은 별과 금속이 적은 별은 다르게 진화합니다. 금속이 적은 초기 우주의 별들은 질량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강력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거나 직접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활동 은하핵, 즉 AGN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활동 은하핵은 은하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강착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퀘이사라고도 불리는 이 천체들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들 중 하나입니다. 수십억 광년 거리에서도 관측될 만큼 밝습니다. 초기 우주에는 퀘이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이 매우 활발하게 물질을 강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강착할 때 나오는 에너지는 주변의 가스를 가열하고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하의 별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초기 우주에서의 퀘이사 활동은 은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을 블랙홀과 은하의 공진화라고 합니다. 제임스 웹은 초기 우주의 퀘이사들을 연구하면서 이 공진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블랙홀 활동이 은하의 별 형성을 억제하는지, 어떤 조건에서는 오히려 촉진하는지, 이 균형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들의 다양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성자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초신성 폭발로 남는 것이 항상 블랙홀은 아닙니다. 더 작은 질량의 별이 폭발하면 중성자별이 남습니다.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대부분을 서울시 정도의 크기에 압축한 극단적인 천체입니다. 중성자별의 밀도는 원자핵과 비슷합니다. 한 차숟가락 분량의 중성자별 물질이 10억 톤 가까운 무게를 가집니다. 중성자별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전파를 방출하면 펄서가 됩니다. 펄서의 신호는 매우 규칙적이어서 우주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라고 불립니다. 1967년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너무 규칙적인 신호 때문에 외계 문명의 통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 펄서에 LGM1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LGM은 작은 녹색 남자들, 즉 외계인을 뜻하는 농담 이름이었습니다. 두 중성자별이 서로 공존하다가 합쳐지는 사건은 앞서 언급했듯이 중력파와 함께 황금과 플래티늄 같은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주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가 우주의 원소 분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천문학적 현상들이 결국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빅뱅에서 시작하여 최초의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별들이 태어나고 그 별들이 죽으면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고 그 원소들로 두 번째 세대의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원소 조성을 가진 천체들이 만들어지고 결국 지구 같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생명체가 자신의 기원을 탐구하는 이야기. 제임스 웹은 이 이야기의 여러 챕터들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생명체의 기원, 의식의 기원, 복잡성의 기원.
이 질문들은 천문학만으로는 답할 수 없고 생물학, 화학, 물리학, 철학이 협력해야 합니다. 제임스 웹은 그중 천문학적 부분의 퍼즐 조각들을 제공합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얼마나 우연적인 존재인지 또는 얼마나 필연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논의도 끝없이 이어집니다.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탄소의 핵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이 아니었다면 별 내부에서 탄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미세 조정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다중우주의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또는 어떤 설계의 증거인지는 과학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의 경계에 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묻습니다. 철학은 왜를 묻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두 질문이 겹치는 영역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고가 탄생합니다. 제임스 웹이 보내오는 데이터는 어떻게의 질문들에 답하지만 그 답들이 왜의 질문들을 더욱 날카롭게 만듭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을 하루로 압축한다면 인류의 문명 전체가 시작된 것은 자정에서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찰나입니다. 그 찰나에 우리는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적 불균형이 주는 겸손함,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방금 눈을 뜬 존재. 하지만 그 찰나의 존재가 만들어낸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 예술, 수학, 과학, 그리고 지금은 제임스 웹.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 인류가 무엇을 알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제임스 웹의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면 2041년 또는 2042년경까지 운영될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견될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새로운 은하들, 새로운 외계 행성들, 새로운 물리 현상들, 그리고 어쩌면 생명체의 흔적까지. 그리고 제임스 웹 이후에는 더 강력한 망원경들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달의 뒷면에 망원경을 설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나오는 전파 잡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이상적인 관측 장소입니다.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스타샷 프로젝트처럼 소형 탐사선을 가장 가까운 별개인 알파 센타우리로 보내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빛의 20% 속도로 비행한다면 약 20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 먼 미래에는 어쩌면 성간 여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추진, 반물질 엔진, 태양풍을 이용한 광자도 등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빛의 속도를 넘는 것은 현재 알려진 물리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빛의 속도의 10-20%에 도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미래의 이야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임스 웹은 우주의 빛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발견들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기대감,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의 설렘, 그것이 과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임스 웹을 만든 이유입니다. 2조 개의 은하, 그 각각이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고 그 별들 주위에 행성이 있고 그 행성들 중 일부에 어쩌면 우리처럼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들도 자신의 우주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그 호기심이, 그 탐구가 우주를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크고 차갑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별들의 빛만이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려는 지적 존재의 빛도 있습니다. 그 빛이 제임스 웹을 통해 더욱 멀리, 더욱 깊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곳에서 우주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조각조각,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과학이며 그것이 이 우주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2조 개의 은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의 작은 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야기는 계속됩니다.